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오늘로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5% 넘는 숫자죠.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이 1회 이상 접종을 한 셈인데요. 6월 말까지 25% 달성이 목표였는데 보름 정도 앞서서 목표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집단 면역 달성 시점도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백신에만 모든 걸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 영국은 1차 접종이 80% 완료가 됐고요. 2차 접종도 60%나 됩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지만 이 하루 7, 8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만 맞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벗어나야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겠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테크하세요. 개펜 테크.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 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다양한 무전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6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서 무서운 병이죠. 과수화상병이 안동 농가에 번져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영주 농업기술센터 장성욱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요한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연결이 됐는데 예. 이번 주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치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네.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8월 말로 마지노선을 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점을 이제 8월 말이라고 이제 마지노선을 강조한 것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대선까지 이어진 정치 행보 일정에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한 것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재영입설도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시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자기 일정에 따라 이야기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윤 전 총장이 8월 안에 입당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걸 대선 버스론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어떤 대선 주자라도 내년 3월 대선까지 6개월 정도 국민의힘 당원들과 호흡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네. 적극적인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8월 말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그 이후에 입당을 한다면 당에서 서포트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경고를 주는 거죠. 네. 예, 당대표로서 이후에도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대선이라는 것이 결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네. 이게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선 주자의 관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네. 같이 호흡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와라 그것이 8월 말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한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역할 마치고 나가긴 했지만 네. 그 과정이 이렇게 다들 흔쾌히 박수 치면서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분을 영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저희를 도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현재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라는 대선 주자와 네. 그걸 킹메이커 할 만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 같이 이렇게 아우러서 네. 국민의힘을 집권하겠다라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30대 뭐 대표의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슈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더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서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할 거다 이렇게 뭐 극찬을 하기도 했어요. 나갈 때는 그렇죠. 좀 안 좋게 나갔지만 네. 이번 좀 다시 긍정적으로 희망을 얘기해서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이제 기존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맺혀진 상이 있잖아요. 네.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이준석 대표의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예전부터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인지하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혹시나 내부에서 어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등장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라든지 이것이 혹시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다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그래서 좀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의례적으로 네. 의례적인 덕담이다 과대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네. 축하 메시지 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정치인한테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다 주변 이제 사람들 통해서 알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큰 의미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과대 확대 해석하지 마라라고 무마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이준석 효과라고 이게 해야 될지 네. 싶은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마의 네. 5%를 뚫었다. 이런 보도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후발 주자 내지 이제 막 움직이는 주자한테 5%라는 벽이 그렇게 어렵대요. 네. 그 5%를 넘으면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탄력을 지금- 받고 안 받고의 기주가 5%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 1위는 뭐 부동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고요. 네. 그다음 이낙연, 정세균으로 이어지던 빅3였는데 네.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따라잡고 3위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박용진이 뜨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찾느냐? 야당에서 30대의 그 36살의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니까 여당도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5%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것이 5월 9일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박용진 의원한테 이거 이준석 효과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준석 박용진 의원도 맞다. 네, 있다. 분명히 그런 거 있다. 깔끔하게 인정했네요. 네, 네.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런데 그 이준석 현상이라는 그 역시도
지금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는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자신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계속 그 박용진 그 의원이 자신을 어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정책 발표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포공항이 인프라가 다 돼 있으니까 여기다 아파트 짓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박용진 TV라는 자기의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놀린 춤 동영상을 네. 올리고 깜짝 허리 놀랐는데 돌리면서 춤까지 춰가지고 네. 자신이 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준석 등장과 함께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네. 이건 아마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 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오히려 그 비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은 이제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일정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이익을 더 많이 얻는 것 같기도 한데. 71년생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네. 예, 그렇게까지 젊은 건 아닌데 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거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자기의 뭐 진보 개혁을 표방해서 나왔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도 확장성을 노리는 이제 중도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의원이고요. 네. 그 실제로 그 박용진 의원의 지지층을 보면 중도와 보수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은 하위권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젊음과 자신과 이렇게 비교해서 뭐랄까 이렇게 젊음을 좀 이렇게 어필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은 지금 현재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경선 연기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그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막 5%가 넘고 아예 5%를 넘었으니까 더 인기를 얻으려면 경선을 연기해서 시간을 좀 벌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선 연기로는 딱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정세균 후보라든 다른 최문순 뭐 이런 다른 후보들은 지금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 이준석 효과를 보면서 치고 나오니까 우리도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좀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기론에 손을 같이 손을 들어주는 것은 어쩌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을 이렇게 잃어버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교체, 인물교체로 새로운 비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뻔한 일 아니냐, 뻔한 수순 아니냐, 난 그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서 더 참신함을 돋보이게 하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9시대의 착한 막내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그러면서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은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그 지지층 이렇게 끌어모으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선 기획단 인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대선 기획단장 하면은 보통 다선의 중진 의원이 맡았는데 지금은 젊고 참신한 인물이 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기획단 인선 그리고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 당선을 빌며 꼰대 정당 이미지를 쓰고 있으니까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부에 무슨 청년 뭐 기획단장 이름도 나고 지금 젊은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이름이 계속 들려요. 이동학 제가 전화해봤더니 아직 연락 없다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런만 됐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다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속 39살인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이름은 나오지만 누가 됐든 간에 현재의 기존에 있었던 다선 중진 의원이 대선 기획단장을 맡는 것은 현재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송영길 대표도 다선 중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요. 지금 상황은 이 민주당도 국민의힘 흐름을 보면서 계속 이제 트렌드를 바꿔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민주당은 더 바빠졌어요. 당장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네.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네. 민주당이 지난 4월 7일 그 커다란 두 개 지자체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고 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람을 확 바꿔주는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이건 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에 조금 뒤처졌었는데 네. 더욱더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네요. 네, 그럼 이번 주에 이렇게 경선 연기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16일 날 그 뭐 이렇게 일정 정도 뭐 연기든 어떻게든 갈피는 잡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예비 후보 등록일이라는 규정이 없고 네. 당 일정상 어느 날이어야 되는 기준이 없다. 대선 기획단 발족 이후 기준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경선 연기론까지 이야기 나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예. 경선 연기 논란은 그럼 한동안 또 계속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마음에 예. 심적인 각오는 돼 있는데 물리적 준비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마련되면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나서 간간히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부 호사가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저렇게 저격하는 모습은 대선 준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인터뷰에서 이제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지금 또 대담집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혼자 대단지 만들고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지자 끌어모아야 되고 또 사무실 캠프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또 다양한 검증이 오르다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허상이 드러나서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대로 검증을 안 받았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당수 언론이 친윤석열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스스로도 자신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워도 자신이 있다. 이미 이제 법무부 장관에 한번 충돌이 있었으니까 그런 표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입장은 그런데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추 전 장관 등판이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는 반사 이익을 안기는 요인이 될 거다. 그렇죠. 네. 예. 여의도 이 내부에서는 오히려 추 전 장관이 저렇게 출마의 의지를 등장하는 것 자체가 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러 가지 힘을 다시 줄 수 있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시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추 장관이 항상 SNS 이야기할 때 언론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네. 이건 뭐 사실 뚜껑 까봐야 아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대담집에 맞춰서 그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예. 네,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 그 이후에 또 다시 분석을 해보고요. 국제 정치 이야기도 해보면 라디오 오늘에서 어제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위상 변화 언급을 네. 하기도 했는데 G7 회의에서 일본 스가 총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에요. 지금 일본 내부에서 누리꾼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네. 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스가 총리가 이렇게 G7 정상들 모여서 기념사진 촬영하는 그 자체를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는데 네. 그걸 자신의 일부 트위터 이용자가 이제 올려놓고 보니까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일본의 스가 총리 자체가 그냥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G7 정상들이 그 영국의 코널 해변에 마련된 무대에서 입장부터 촬영 마치고 퇴장할 때까지 모습이 다니는 동영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 정상과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네. 스가 총리 혼자 이렇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네. 그냥 뒤에 혼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저도 봤는데 너무 예. 뒤에 떨어져 있어서 그냥 구경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위축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네. 스가 총리의 존재감 발휘가 과제가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스가 총리 스스로도 동행 취재 중인 일본 기자들한테 처음부터 친근하게 사람과 사귀는 것이 서툰 편이다. 자신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성격 얘기하면서 하지만 다들 목적은 같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일본 국민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일본 누리꾼들이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대통령이 뭐 자기가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네. 저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 있으면은 기분 좋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보기 좋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스가 총리는 자신이 성격이 그렇지 않든 더 적극적으로 일본같이 이렇게 큰 나라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자기 성격이 내가 좀 서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지적하는 일본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하셨듯이 성격이 뭐 그렇고 안 그렇고 간에 정상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의 역할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단순 성격 때문인가요? 제가 스가 총리 머리를 이렇게 앓고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치적 환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G7이라는 회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네. 사실 미국이 굉장히 미국과 서방에서 밀어붙여서 사실 중국에 대한 경고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G7의 소속은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초청된 옵저버로 참석을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다른 정상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회원국의 일원인 것 같이 보였고 네. 일본은 뒤떨어져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으면서도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대국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대국이 대국답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한일 양국 정상회담 간 회담에 관련해서 사전에 약식 회담을 합의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이후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G7 회의를 통해서 중간에 약식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가 서로 만나서 약식으로 회담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었대요. 네. 청와대에서 밝히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담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까지 했는데 일본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네.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 측은 한국군이 동해 영토 수호 훈련, 독도 방어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우리나라 독도 훈련 매년 있는 일이었고, 네. 독도 방어 훈련이 86년도부터 있던 일이었어요. 왜 이번에, 징용 판결이라든지 일본군 위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계속 한국이 먼저 해결책 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예전에 간방장관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양국 정상이 만나는데 조건 내서는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딱 해결책 내놔야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참 큰 나라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일본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쭈그러든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국제적인 위상이 점점 낮아지니까 우리나라를 더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크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술수고 정치적 꼼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그 현재의 그 스가 총리 지지층 워낙 많이 떨어져서 지지층이 더 이상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층에서는 여전히 혐한 세력들이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이렇게 한국에 다가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보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한일 정상이 12일 날 그 회의장에서 짧은 인사 나누고 만찬장에서 1분 대면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3국에서 봐도 아이고 일본이 쫌생이네 이런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오늘 이 도공해 영토소 훈련은 실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한일 간의 또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G7 회의는 이제 끝이 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하고 수교를 한 것이 1892년 우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라 수교를 한 거이기 때문에 네. 날짜를 계산하면 2022년 내년이 130주년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첫 방문을 했고 지금 국빈 방문으로서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 네.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 소록도에서 평생 헌신하고 돌아가신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수녀님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소개하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실 이 이야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한다라는 것까지 결론이 났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좋을 것인가 오스트리아가 좋을 것인가 할 때 오스트리아가 좋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급상승하는 국격 상승하는 이야기도 하셨다니까. 네. 이 상승세를 잡는 국가 오스트리아니까 오스트리아 더 좋은 거죠. 이번에 그러면 백신 관련한 보건 이야기도 하겠죠? 예, 보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그 오스트리아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이번에 G7에서 네. 보건 주제로 G7 첫 번째 회의가 보건 주제로 한 확대 세션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박수 받은 거는 대한민국이고요. 네. 워낙 잘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G7이든 다른 나라 정상회담이든 간에 항상 그 한국의 K방역의 노하우라든지 굉장히 칭찬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리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심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인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서 걸리면 나무를 풀이째 뽑아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죠. 과수화상병이 경북에선 처음으로 안동 농가에 퍼져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의 확산은 없어서 진정 기미를 보이곤 있지만요.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장성욱 소장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욱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과의 60% 이상이 경북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지난 4일이었죠.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과수계의 에이즈다 이런 표현도 들리기도 하고 발병하면 아예 폐원을 해야 된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계속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상병은 사과배와 같이 이제 꽃받침이 발달하여 식용 부위가 된 과수에 피해가 큰 세균병으로 꽃이나 가지를 마르게 해서 결국은 과수목을 죽게 만드는 병입니다. 식물방역법상에는 금지된 병원균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신속한 확산을 막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공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이 좀 빠르게 되나 봐요? 네,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는 병이고 방제 약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특별한 치료제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상병은 현재까지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병원군의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사전에 약제를 살포해서 화상병을 예방하고 병든 과수목은 뿌리까지 굴치해서 매몰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도에 경기도 안송에서 최초로 발생되었는데 네. 현재는 경기도와 충청 남북도, 강원도를 거쳐서 우리 경북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나무에 이제 화상병이 발생하게 되면 외국에서는 우리 과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우리 과일도 수입이 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나무에만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주로 이제 꽃받침이 발달하여 발생한 과일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네. 복숭아나 자두 등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만약에 발생을 해서 걸린 나무들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화상병은 주로 이제 5월에서 7월까지 관찰할 수가 있는데 네. 어린 과실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마르고 병이 이제 진전될수록 인근 열매 가지와 잎맥 부분이 흑갈색 병반이 생기게 됩니다. 또 증상이 더 심할 경우에는 줄기를 따라 세균 침출액이 흘러서 이게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감염된 새순의 끝부분은 이제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이렇게 딱 보기에도 바로 알 수 있는 병이군요. 일단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면 네.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예찰 결과를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과수화상병의 지금 정확한 원인도 분석이 됐나요? 사실 화상병 균의 원인은 여러 가지 균이 잠복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현재까지는 명확히 밝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인으로 나온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화상병이 걸리는 경로를 추정해 봤을 경우에 네. 화상병은 이미 감염된 묘목이나 곤충 또는 전정이나 접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작업도구 등 다양한 경로로 아마 전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과수목에 감염된 병원균이
이제 주로 봄철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6월이 지나서 7월이 되면 온도가 높아지는 7월이 되면 발생이 조금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딱 그 시기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화기를 좀 지났기 때문에 네. 일단 고비는 넘겼는데 평상시에 같으면 이 시기가 온도가 상당히 높아서 네. 거의 종식되는 시기이지만 원래는 일조 조건이 아마 예년보다는 조금 온도의 높음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북 안동에서 11개 농장에서 발생을 하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동에서 발생하기 전에 충북 괴산, 진천 이런 충북 중부권에서 이제 과수 화상병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옮겨온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과수 화상병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경로가 전염 경로가 아주 다양합니다. 네. 현재 검역본부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옮겨온 건지 새롭게 뭐 다른 데서 또 온 건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건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이 과수화상병에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발병을 하면 그럼 나무는 다 뽑아서 메모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현재 이제 과수원에서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신고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고를 접수하게 되어서 이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시료를 즉시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최초로 발생되었던 시군에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필지의 전체를 메모를 해야 합니다. 네. 폐기 대상 과수목이나 기주식물은 뿌리와 잔가지까지 전체를 메모를 해야 되고 해당 과수원에서는 향후 3년간은 사과와 배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전체 메모라는 수준이 아니라 3년 동안 사과 배를 심을 수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발병한 과수화상병은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농민분들이 신고를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안동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이제 전파로 해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네. 안동에서는 아마 농가의 의심 신고에 의해서 그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시료를 보내서 확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3년 동안 이렇게 과수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화상병균이라는 것은 모든 병균은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체내에 잠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발현되지 않더라도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균이 완전히 사멸하는 기간을 3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동에서는 기란과 하마, 임하, 일직면 11개 농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더 퍼진다면 이것들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과수를 식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메모한 필지에서는 3년 동안 농사를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 그래서 농가에서도 지금 두려움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영주시에서는 안동시에서 확산 방지 위해서 어떤 노력 지금 기울이고 있나요? 예,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는 이제 2016년부터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관내 전 과수농가에 예방약제를 무상으로 배부해서 방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이제 문경, 봉화, 예천과 함께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봄철에 중점적으로 3회 방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 예찰 요원을 양성하고 과수 화상병 예찰 기간인 5월에서 7월까지는 관내 사과와 배과수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예찰을 공하여 병 확산을 제지해 왔습니다. 경북에서는 화상병이 원래 처음 발생됨에 따라서 6월 7일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가원의 예찰과 의심 신고를 의무화하고 타 가원의 출입을 금지하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출입자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SNS와 문자로 전 농가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였고 인근 시군 접경지에는 현수막을 개첨하고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읍면별 마을 입구에는 생석회 2,000포를 살포하였고 농기구 소독용 알코올과 실천 매뉴얼, 농장 출입 기록부 등을 전 농가에 배부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비급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과수 화상병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체계로 돌입하여 화상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수화상병 증상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농민분들이 이거 과수화상병 같다 이렇게 보고 또 신고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행정명령으로 과수농가의 자체 예찰 및 의심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과수목을 관찰해서 신초가 구부러지고 인맥에 따라 갈변하는 가지가 나타나게 되면 해당 농가는 농업기술센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해서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신고하시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출장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해서 농가분들의 피해가 굉장할 텐데요. 이런 부분은 보상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해당 농가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제가 완료되면 매몰에 소요된 비용과 농가에서 발생한 손실보상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네. 농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액은 수량과 제식 밀도에 따라서 차등 보상되는데 1헥타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네, 그래도 지원이 된다니 그 부분은 참 다행이긴 한데요. 발생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과수농가나 지역민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화상병을 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체 가원을 이제 정밀 예찰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자체적으로 가원의 화상병 의심주를 예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다양한 경로로 연중 전염되기 때문에 농작업 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외부 인력 및 방문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6월 중에는 타인의 가수원 방문을 자제해서 사람 간의 전염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인 병원군의 잠복처가 될 수 있는 월동 궤양이나 병든 가지 등은 제거하셔서 가수원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농업인 스스로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과수화상병 더 이상의 확산은 없도록 노력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농민분들도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장성욱 소장이었습니다.